네, 아침에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지인한 정치 맛집 국수 대담 코너입니다. 자, 국회까지 덮친 코로나19 때문에 전화 연결로 여야 의견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 전화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 시도해 봅시다. 예. 네네. 네, 오늘 여러 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이상 관련해서 사과드립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스튜디오 계속 나오시다가 전화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변수가 생기네요. 네, 요즘 온라인 조금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까? 네, 좀 상당히 의외의 출마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예. 네, 안철수 대표님께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었고요. 예. 실제 저도 여의도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만나 뵀을 때 너무 이렇게 결심이 단단하고 단호해서 네. 설득이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조금 한 1, 2주 사이에 갑작스럽게 좀 이제 결정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출마 해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결심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좀 들여다봤었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님께서 몇 개월 동안 반문연대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유를 그런 결심을 바꾸게 된 이유로는 좀 받아들이기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이게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어떤 민생과 서울시 천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좀 부족하고 대선을 위해서 꼭 서울시장 후보를 이번에 이겨야 된다라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정책 평론가들이 할 이야기를 좀 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명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하기 위한 서울 예. 시민을 위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이제 갑작스럽게 결심을 바꾸셨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서울시에 대한 미래 비전을 미래 비전이라든가 예. 아니면 구체적 정책을 좀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사실 대선 출마를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네, 우선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서울시장 천만 도시의 시장 후보이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서울 시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할 것인가 이런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대선만 고집을 하겠다, 대선만 나가겠다라고 했다가 예. 갑작스럽게 서울시장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훨씬 못 미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돌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좀 끝까지 완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 대개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예. 좀 포기를 하는 모습이거나 네. 아니면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번만큼은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좀 정치인으로서 희생하고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응원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네, 예? 모든 후보자들이 네. 열심히 뛰어줄 때 이게 여당 예. 후보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들도 열심히 뛰어야지 예. 또 민주당 후보들도 긴장하고 더 열심히 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선의의 경쟁 그리고 정책 대결을 위해서라도 야당 후보들이 열심히 또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나서니까 추미애 장관, 야권의 나경원 전 의원,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이른바 잠재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각각의 개별 후보자들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지금 뭐 출마하는 후보자들 몇 면을 보면 대선 후보자급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급을 낮춰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지도 측면에서는 다들 대단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후보자의 어떤 인지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로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물적 경쟁력보다는 민생을 어떻게 챙기고 그리고 서울시 지금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전세 구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뭐 단일화하자 야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사실 뭐 단일화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어떤 방식으로 과연 만약에 이제 연대를 한다면은 그 안 대표가 뭐 입당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뭐 순차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후보자를 뭐 결정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 그 국민의당 대표가 예.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예. 상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열린 경선, 원샷 경선을 통해 가지고 야권의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열린 경선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뭐 권리당원이라든지 책임당원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의 표심이 상당히 네. 영향력을 미치고 또 특히나 이제 재보궐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선거 투표율이 좀 낮거든요. 예. 특히나 경선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당원의 어떤 당심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화된 다음에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으로 선출된 다음에 네. 양자 간에 좀 단일화하는 그 모델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안철수 대표가 상당 부분 지금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훨씬 넘는 득표를 해야지 그게 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 이 관련해서 뭐 미국 의회가 우려 표명했다. 다른 나라들도 뭐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를 뭐 막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낙연 대표께서 유감 표명했습니다. 뭐 지나친 내정 간섭이다. 뭐 미국에서는 대북전단법으로 근데 뭐 청문회까지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상황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예.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예. 정말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법률이다라는 것을 예.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예. 외신을 아무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해외에 있는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 역시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 접경지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정확히 잘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법률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제가 이제 외국인들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과 다른 외국인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이게 아예 북한을 상대로 한 인권운동 전체를 제한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접경지대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정말 최소한의 필요 최소한 조치에 그치는 그 제한이라는 것을 좀 잘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게 과연 대북 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도 국제사회에게 좀 잘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북전단 살포하는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게 그냥 인권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전단이 돈벌이 수단에 그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접경지대 주민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무력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조악한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폄훼하는 그런 메시지를 날리는 게 과연 북한 인권 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든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하던가요?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우리 K-팝 같은 문화를 알려가지고 북한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더 좋을지, 예. 이런 점에 있어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번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한 그 취지, 내용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지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뭐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빨리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국민에게 3단계 격상 결정을 뭐 떠넘기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일부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2.5단계 이런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예. 확진자 숫자가 크게 이제 확 대폭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실제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게 돼버리면 나중에 하더라도 이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금 3단계가 그냥 이제 단순하게 뭐 음식점이나 이렇게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예.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가 다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면적인 중단에 대한 굉장히 신중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부가 여러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또 그냥 정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일 높이 존중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정부의 좀 결정을 조금 높이 좀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전문가들의 결정을 좀 받아들여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지 아니면은 뭐 조정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그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해서 오늘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다른 3분 말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분에 대해서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이분이 그 인사청문회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4명의 후보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제 변창흠 후보자가 가장 이제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크게 이제 그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그 뭐 인사청문회를 하면 도덕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 발언들에 대한 집중적인 의원들의 조금 질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창흠 후보자가 좀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오히려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질의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냐, 지금 정말 몇 년 동안 폭등을 한 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얼마나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 그리고 수도권에 굉장한 어떤 공급을 전폭적으로 대폭 늘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실증적인 그냥 말만 그 후보자의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것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그러한 인사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성민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 변창흠 후보자 막말 자질 논란 거론하다가 또 뭐 지명 처리까지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 비판은 이제 세게 하셨지만 아무래도
변창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전문성, SH공사, LH공사를 거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공학에 대한 최고의 어떤 전문가다라는 점을 예.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질 중에서 좀 이게 그런 어떤 흠결만 볼 것이 아니라 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좀 들여다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 취지 관련해서는 김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저희가 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특히나 이제 서울시에 예.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실제 가능한 정책인지 그러한 것을 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따져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지금 집행정지 이거 판단하는 법원 신문 오늘 열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인 어떤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인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가 정말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려고 노력했고 예. 형사재판처럼 모든 절차를 심지어는 증인까지 채택해 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네. 이 부분이 두 번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남은 임기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양정을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에는 크게 이제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예. 징계권자인 인사권자의 예. 이 징계 결정을 법원이 좀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께서는 저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엔 특히 징계권자, 인사권자의 의중, 취지가 좀 더 반영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신다. 그럼 결국은 윤 총장의 요청은 기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참 최근에 좀 약간 논란이 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께서 지난번 낙태죄 폐지 공청회 관련해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하고 전화통화한 것 때문에 항의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즘 조혜민 의원하고 좀 화해는 하셨습니까? 저 너무나 그게 억울한 예.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낙태죄 공청회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정부의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서 예. 20대, 30대 여성이 가장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 30대 여성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20, 30대 여성들은 이 정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과거의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여성만의 문제로 바라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남성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제가 심각한 책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20, 30대 남성의 의견도 중요하다. 정부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예. 전문가에게 물었고요. 그다음 제가 이어지는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은 과거에 저희가 이제 대학이나 학교에서 배울 때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그 문제로 바라봤지만 예. 그 문제를 넘어서서 만약 그렇게 봐버리면 사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 이 낙태죄의 문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넘어서서 여성의 예.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고 하면서 네.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의당이 여성의 삶을 짓밟는 망언이다라고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전화를 한 것이었고요. 저는 그냥 당연히 책임 문제 있는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또 그걸 가지고 30대 여성에게 갑질을 했다는 식으로 여성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정의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자, 국수대담. 방금 전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네, 의견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예. 자, 먼저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죠?
네. 네. 예. 그 신강 염려해 검사.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무슨 큰 회의실에서 예, 예. 치듯이 확진자를 맞는 게 아니고 네. 지방에서 6명, 이영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예, 예. 6명이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네네. 저도 이제 검사를 했고요. 다행히 음성은 나왔습니다만은 예, 예.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예, 예. 현재 뭐 방콕하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걱정했을 텐데. 그렇죠? 예, 여러분이 염려해 주셔서 예. 다행히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출마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네네. 자, 이제 뭐 이 단일화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보론에 대해서는 뭐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요. 그 아무래도 입장을 서로 이제 좁히는데 앞으로 좀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연대 어떤 방식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보면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예. 경선을 그대로 치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예전에 2011년에 박원순, 박영선 네네. 단일화한 것처럼 예. 당에서 후보를 하나 뽑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랑 같이 그 시민 경선을 하는 방법. 예, 예. 세 번째는 이제 빅텐트가 되는데요. 예. 그 금태섭 의원도 예. 서울시장 출마를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하면서 네. 이제 그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 후보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빅텐트까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당 입당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예. 결선 투표에서 당원 20%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당원의 의견을 예. 20% 받아야 되니 이 당원들이 자기를 찍지 않을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고 아마 박원순 방식의 예. 그 결선 시민 경선을 원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해라,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 제가 만약 안철수 대표라면은 예. 20% 당원 투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 들어와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야권 통합의 정신에 맞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 20%라고 하는 당원을 걱정해서 예. 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작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네네. 이제 서울시장 거쳐서 대권까지 꿈꾸고 있는 분이라면 예.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네. 당원이 전부 뭐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 본인의 정책, 본인의 비전으로 어필을 하게 되면 우리 당원들도 충분히 더 자질 있는 사람을 뽑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안 대표가 최종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야말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박원순 방식이든 빅텐트든 다 예.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저희 당 경선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조원희 의원이라든지 예. 이 토론에 능한 분들이 네네. 저희가 5번의 토론을 하게 되는데 네. 국민적인 어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급부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금태섭 의원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고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당의 후보들로 급부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빅텐트든 뭐 결선 투표든 이런 걸 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방식에 너무 연연할 건 아니다. 야당이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이 선출된 권력의 독재에 막을 내리게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박수영 의원께서는 일단 뭐 입당해서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정치를 편 차원에서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네, 그래야 그럼에도 당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지금 이걸 안 하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자세로 야권 연대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연립 서울시 정부라는 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립 정부라는 거는 이제 누가 이기든지 야권의 연립 정부를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야권이 가진 인재들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서 서울시 정부를 구성해야 저희가 서울시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고 그게 대한민국의 성공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연립을 제안했다는 얘기는 예. 연립이거든요. 즉 예. 다른 세력들이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 예. 입당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다시 말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박원순 방식으로 가겠다. 예.
이런 이제 그걸 깔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당의 입당에서 당당하게 당원들의 표를 얻고 그래서 예. 이기고 나가야 본인이 바라는 대선까지 갈 수 있는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지 이런 자잘한 문제로 멈추고 있다가는 큰 정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에게 큰 정치를 하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그 서병수 전 부산시장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어제 네,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했습니다. 예. 상당히 유력한 후보를 꼽혔었는데 그럼 이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경선 구도에 뭐 아주 큰 태풍과 같은 변화를 예.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서병수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출마 선언도 안 하시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권 1위 아니면 2위를 유지하셨던 걸로 봐서 예. 굉장히 그 큰 파괴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그 1위, 2위 후보의 불출마로 그만큼 공백이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판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말씀하신 그 발표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예. 이제 세대 교체입니다. 부산 정치의 세대 교체. 그동안에 친이, 친박 뭐 이렇게 계보로 다투던 사람이라든지 탄핵의 책임이 있니 없니 하는 이런 다툼을 넘어서 예. 민주화 산업화 시대를 넘은 다른 세대가 부산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두 번째 강조점이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예. 그 부산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경제 전문가가 좀 나와서 네. 부산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젊은 경제 뭐 이런 메시지를 주신 셈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서 시장님을 지지하던 유권자들한테 예.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어디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주요한 변곡점에 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4명의 그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립니다. 그 예.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송곳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특히 어느 포인트를 두고 뭐 어느 쪽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이게 참 예. 왜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렇게 꼭 문제 있는 분들만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지 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 네 분 중에서 국토부 장관 네. 이게 이제 정책도 문제고 도덕성도 문제인데 이번에 대해서 화력이 많이 집중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동산 문제가 있고 행안부 장관도 사실 문제가 큽니다. 예. 이제 이 예. 전해철 후보자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친문 핵심, 소위 예. 삼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인데 이게 행안부 장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선거 주무장관입니다. 예. 정부의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당장 보궐선거도 있지만 그다음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는 전문 행정관료를 장관으로 앉혔지 이렇게 정치인을 앉히지도 않았고 그것도 최측근을 앉힌다는 것이 이 정치 개입 문제,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역시 그 초점은 국토부 장관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국민적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예. 보니까 우선 정책 검증과 도덕 검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보고 정말 울분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책적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이 24번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세를 더 올려야 되고, 네. 뭐 대출은 막아야 되고, 또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방식, 그 추미애 장관 방식을 그대로 네. 추미애 장관이 김현미 장관 방식을 그대로 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장관을 바꾸는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문제도 정말 장관 후보로서 이런 발언을 과연 공직자로 살 수 있겠는가 싶은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구역 사고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하셨어요. 개가 김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일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개인의 잘못, 구역 슬라이딩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가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SH 사장하실 때 그 공유주택 관련해서는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예. 미쳤다고 사 먹냐 이런 지금 방송에서 하기도 정말 어려운 정도의 말을 하신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후보자들이 왜 꼭 이런 사람들만 나와서 이게 공직에 나서고 국민들을 필요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아마 저희는 낙마를 시키고 싶고 공격을 네. 하겠지만은 네. 그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도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수적 우세로 일관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옷이 젖어서 많이 젖은 상태인데 예. 예. 최종적으로 확 젖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가져와서 네. 결과적으로는 보궐선거나 대선에서 네.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펀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적 어떤 우세로 뭐 통과시킬 게 이제 뻔한 상황이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방금 전에 어차피 오늘 국수회담이니까 토론이니까요. 김남국 의원이 방금 전에 그랬습니다. 그 변창흠 후보자의 어떤 앞으로 정책 비전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 여당 쪽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신 것처럼 뭐 변창흠 후보자를 뭐 다시 철회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물러서고 예.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집권당으로서는 길게 보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사죄하거나 이런 게 없이 계속 왔기 때문에 예. 국민적인 분노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한 명 정도는 낙마를 시키시는 것이 네. 길게 보면 정권에 도움 될 것이다. 예. 이런 판단입니다. 네, 박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북 전단 금지법 논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청문회도 연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청문회까지 할 정도로 국가적인 망신이고요. 예.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은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예. 막으려고 애를 썼던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이 표현의 자유와 생명권의 문제인데 이게 전단이 날아가다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그마한 USB에 담아서 뭘 보내는 것조차도 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USB가 날아가다가 이게 사람들한테 뭐 생명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단만 아니라 예. 어떤 것도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뭐 드라마나 케이팝을 넣어서 보내는 거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안 내용에 보면 뭐 무거운 전단뿐만 아니라 예. 이런 USB조차도 안 되고 달러를 보내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막아서 북한으로 우리 정보가, 우리 문화가, 우리 생각이 전달되어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아예 막으려는 이런 시도를 보이고 있고 예.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인 북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미국 같으면 절대적 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수정헌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가 나와 있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법률로 제약을 하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네. 무작정 다 막아버리는 거죠. 제3국을 통한 전달 이것도 지금 이 법이 막고 있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약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듯이 독재 정부다, 전제 정부다, 전체주의로 간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 이 법에 충분히 많이 들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세 아침 3부 마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부
모두에게 준다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잠시 뒤 4부에서 이 얘기 좀 경제 얘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딱 2분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홍보선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쉽고 유용한 정보들만 골라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금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요? 예. 근데요, 미국 경우에 보니까요, 요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굉장히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이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벌써 매출이 30% 정도 올랐고요. 이게 올랐다는 게 작년 대비해서 그랬던 말씀이죠? 전년 대비해서 올랐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위축될 것 같은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 이상 올라갔고 선물을 돌리는 게 또 미국의 굉장히 큰 전통인데 벌써 한 4,500억 달러 정도의 지금 규모로 커지고 있어서 코로나19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좀 풀어내는 듯한 그런 이연적 수요의 동향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산타 할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다 준다면 아마 한 200조 정도가 지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200조 원이요? 네. 0에서 14세까지가 지금 한 20억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정도의 선물을 준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주머니에서 나오셔야 될 돈이 한 180조에서 한 2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연말 또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제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 산타의 선물, 이 경제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경제에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자, 아이들은 받고 싶은 선물이 따로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성화 상황 이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경제, 이 시장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선물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사실 받고 싶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3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100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을 100이라고 쳤을 때 100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7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한 30% 정도가 디스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중손실이라 그러는데 주고받는 선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물건 가격보다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이 훨씬 적게 되는, 즉 자원 배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가장 비합리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가장 바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아마 현금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를테면 저는 지금 밖에서 박 PD가 그냥 좀 아파트 한 채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배달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저 어린이 한 명당 8만 원, 10만 원인데 턱도 없는 요청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근데 0에서 14세 사이는 지금 지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정신 연령은 좀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 크리스마스 때는 제일 좋은 게 이제 현금이고 지금 스크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명이 받으면 7명이 그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다른 이베이나 이런 데 팔아갖고 반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금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자중손실, 자기 이 자원이 잘 배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참 아름다운 수필이 하나 있죠.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기억하시겠지만 델라와 짐이 나와서 긴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주고 시계줄을 또 시계를 팔아서 자기 부인에게는 또 이쁜 머리핀을 하는.
예, 그래서 예. 사실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경제적인 그런 어떤 현금의 가치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부분보다도 있지만 감성적인 가치가 굉장히 뭐 굉장히 높은 그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코로나19로 지금 조금 우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시는 부분들이 이런 선물을 통해서 하는데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물을 이제 결정을 하실 때 평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생각을 하시고 선물을 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제 애들한테 뭘 주시더라도 한번 물어보고 뭐 원하냐. 그래서 우리 황무선 앵커는 아파트 원하니까 아파트 또 산타가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좀 진심이 담긴 그리고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줘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또 무슨 뭐 이베이니 이런 사이트에 다시 되파는 이런 상황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발 효과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지금까지는 뭐 별로 경제에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현금이다. 예, 현금이다. 만약에 경제학자의 생각을 갖고 계신 생각을 공유를 하신다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금으로 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면 또 요즘 특히 뭐 그 주식 투자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어린이는 뭐 좀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죠.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 맞이해서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격상된 상황이어서 특히 소상공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연말 특수 살리는 뭐 소비 진작 방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에서 12% 정도가 12월 달에 일어나는 게 총 매출액입니다. 근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격상이 되면서 주간 매출이 한 15% 상당히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전자상거래로도 많이 지금 하시는데 전자상거래 지금 가동률이 99.6%로 지금 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든가 물건에 뭐 매길 수 있는 세금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수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시적으로라도 조정이 될 때 우리 상공인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갈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도 받은 현금으로 제일 좋아하는 현금으로 직접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를 뭐 우리가 만들 수 있어서 일단 연말 특수 소비 진작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아주 세금에 관한 특별한 그런 조치들이 한번 있었으면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 이름이 좋은지라서 원래는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나오는데 어제 서봉국 기자 나왔고 오늘은 또 스포츠부 부장인 김재영 부장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지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조은지 기자가 오늘까지 휴가고요. 내일부터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데이터 2명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은지 기자가 없는 틈을 타서 나오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신 아주 재미난 스포츠 소식을 주셔야 되는데 뭐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사실 코로나 시대에 네버엔딩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 같은 스포츠의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도쿄올림픽이 과연 내년에 열릴 것이냐 이 질문을 사내에서도 그렇고 사외에서도 그렇고 많이 받아요? 예,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간단하게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관건은 저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에서 조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면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올림픽을 우리가 연기했던 게 지난 3월이었는데 3월보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코로나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월보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이라면 도쿄올림픽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백신 접종 맞습니다. 뭐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맞습니다. 막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주 중요한 변수가 이제 바로 이 백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백신이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부작용 없이 효과가 지속이 된다면 도쿄올림픽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백신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일본과 IOC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와 IOC 같은 경우는 백신과는 별도로 백신과 아예 별개로 방역 수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출국하기 전에 한 번, 일본에 그다음 입국해서 한 번, 그다음 경기 출전하기 전에 한 번, 최소한 3번 정도는 코로나 검사를 이제 받아야 하고 검사 받기. 경기 끝나면 예전에는 이제 선수촌에 머물면서 폐회식까지 있었는데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48시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뭐 이런 조치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선수들이 또 물론 이제 경기에 연임이 없겠지만 특히 이제 폐회식 치르고 맞습니다. 또 치르기 전에 사실은 경기가 혹시 끝난 탈락한 선수는 또 남았다가 맞습니다. 시내 관광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가 수입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아예 다 막아버린다. 그런 거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런 전제는 백신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거고 백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좋다면 정상적인 올림픽이 열릴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 백신 접종 다들 시키고 이거 이제 올림픽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부작용 때문인데요. 우리가 앞서 독감 백신도 그렇고 모든 백신들은 일종의 어느 정도의 부작용 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유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인들도 있는데 선수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영향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과연 선수들에게 이 백신을 의무 접종화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애초에 IOC와 일본 정부는 마치 이제 선수들에게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이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일단 한 발 물러섰어요. 의무화는 아닌데 바오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본 국민을 존중한다면 백신 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강제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맞고 오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한 거죠. 선수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한 3월 전후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별로 편차가 있을 거거든요. 많이 맞은 나라가 있고 적게 맞은 나라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이 선수들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해야 되는데 백신 접종을 많이 받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김재현 구장 지금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올림픽 이거 다시 한번 열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어려운데 저는 가능성은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다면 50%가 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50% 넘기가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의 김재영 스포츠 부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심, 출발사 아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